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무 이현희입니다. 오늘은 김재용 작가님의 엄마의 조례사라는 책을 모셔왔는데요. 표지도 예쁘고 책 크기도 손에 딱 들어오는 좋은 사이즈예요.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차곡차곡 담겨 있답니다. 사랑에 서툰 결혼이 낯선 딸에게 라는 부제가 붙어 있네요. 너의 인생을 남편에게 맡기지 마. 둘이 있으면 외로움도 2배가 된다. 결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 일찍 퇴근한 내 아빠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신혼 초부터 깨졌다. 아빠는 허구한 날 밤 12시가 넘어야 들어왔지. 그것도 고주망태가 되어서. 저녁을 먹고 치운 뒤 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며 할머니와 삼촌, 고모와 앉아있는 게 낯설었어. TV에 눈은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고 거실 소파는 송곳을 박아놓은 듯 불편했어. 그나마 내 방으로 들어오면 마음이 편했지. 침대에 누워 현관 문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나 저제나 아빠를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때때로 눈물이 나더라. 결혼이 이런 건지 몰랐어. 결혼하자고 그렇게 조르더니 이럴 거면 왜 하자고 했어? 아빠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 아빠 나이 고작 28이었으니 집보다 밖이 재미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니. 서럽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빠 하나만 믿고 시집을 왔는데 얼굴 보는 시간은 짧고 하루아침에 꽃띠 처녀에서 아줌마가 되고 친구들과 놀 수 없다는 게 싫었지. 어쩌다 친구들이 바깥 세상에 상큼한 향기를 묻히고 우리 집에 왔다 갈 때의 우울함이라니. 한숨과 눈물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 이혼하자고 했을까? 아니, 아빠에게 책상을 하나 사달라고 졸랐어. 지독한 구두쇠였던 아빠는 장롱과 침대가 겨우 들어간 좁은 방에 무슨 책상이냐며 못마땅해 했지. 막 울었더니 마지못해 내 손을 잡고 물레방 다리 및 가구점에 가서 책꽂이가 달린 책상을 사주더라. 우리 방에 갖다 놓으니 방문이 반쯤만 여닫혔어. 눈물로 산 책상. 그 책상에 앉아서 책도 보고 일기도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 오매불망 오지 않는 아빠만 기다리다 눈이 빠지고 목이 늘어나는 일은 더는 하지 않아도 됐다. 내 할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 시간은 아주 빠르게 갔고 눈물 대신 내 안에서 작은 기쁨이 솟았지. 아빠의 귀가 시간에 대해 체념하자 외로움 대신 조금씩 단단해지는 내가 느껴지더구나. 체념은 포기와 달라. 포기란 관계를 내던져 버리는 것이지만 체념은 더는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야. 혼자여서 외롭다고 느낄 때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환상은 버려. 둘이 있을 때의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배가 되는 법이야. 외로움을 극복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결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 외로움은 결국 남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가는 거야.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부부 일심동체란 말이 있는데 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소유하려 들기 때문에 더 큰 외로움 속에 빠지지. 부부는 이심이체여야 해. 반쪽들이 합쳐져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선대칭 도형처럼 각자 독립된 상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사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결혼 생활의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결혼해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나는 젊어서부터 내 중년의 삶을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했어. 나이 들수록 아빠는 더 바빠질 것이고 너희들은 커서 내 곁을 떠날 것이니까 그때를 대비해 내 삶을 스스로 잘 가꾸어 가자고 말이야. 외로울 때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야 라고 되뇌었어. 두 어깨가 시리고 가슴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허허로워도 이 말을 되뇌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해. 결혼한 후에도 나를 잃지 않고 살아야 가족을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여유롭게 감쌀 수 있어. 가족을 사랑한다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을 마음의 힘을 키워. 남편은 기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동행자일 뿐이니까. 외로움 대처법. 일단 몸을 움직여줘야 해. 난 사우나에 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따뜻한 물이 괜찮다, 괜찮다. 내 몸을 어루만지며 위로해주는 것 같아. 어떤 이는 빵을 만든다고 하더라.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고 발효시키고 익기를 기다리며 몰두하다 보면 외로움은 금세 잊게 된대. 바느질을 하거나 산책을 해도 좋아.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은 몇 배로 더 커져버리는 법이야. 오래돼서 좋은 것들. 새 것이, 이름 있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야. 마음이 담기면 오래된 것이 더 좋아. 오래 사귄 친구처럼. 집안 정리에 발동이 걸렸어. 어제는 거실을 끝냈고 오늘은 주방을 정리할 차례야. 주방 집기들을 정리하다 보니 돌절구와 실칼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어. 주방 기구 중 유일하게 남은 내 할머니의 물건. 가만 바라보고 있자니 10여 년 전의 일이 생각나더라. 할머니는 친구분들과 남원 여행을 다녀오시던 날 돌절구와 식칼을 사오셨어. 화강암을 깎아 만든 돌절구는 혼자서는 들기 힘들 정도였고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두드려서 만들었다는 무쇠 식칼은 투박하다 못해 무식할 정도로 촌스러웠지. 참 힘도 좋으시지. 거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들고 오신 거야? 가볍고 잘 찧어지는 플라스틱 절구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쌍둥이 칼 세트도 있는데. 나는 속으로만 궁시렁거렸다. 할머니는 그걸 마늘을 찢거나 칼을 쓸 때마다 잘생긴 손자 바라보듯 대견해하며 애용하셨지만 나는 절대 쓰지 않았어. 처음 시집 왔을 때도 주방에는 온통 오래된 것들이었어. 녹그릇, 사기그릇, 오지 항아리, 버들 채반, 쌀이나무, 광주리, 개다리 소반. 새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게 구식 건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게 나는 늘 못마땅했다. 서너 번의 이사를 할 때마다 할머니 몰래 내다버리기도 하고 친구가 선물로 주었다느니 세일하길래 샀다느니 하면서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바꿔왔어. 그러다 보니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돌절구와 식칼뿐이네. 그것도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올 때 할머니가 미리 챙겨두어서 겨우 살아남게 됐지. 그때는 몰랐어. 할머니가 돌절구와 식칼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뿌듯해 하셨는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돌절구와 식칼이 지금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돌절구에 마늘이나 고추, 생강을 찧어 만든 김치 맛은 얼마나 시원하고 맛이 있는지 내가 담근 김치 맛에 나도 놀랄 지경이야. 믹서에 드르륵 갈아서 담근 것과는 맛이 전혀 달라. 무쇠 식칼도 마찬가지야. 주인님을 위해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충직한 마당쇠처럼 손에 착착 감기며 맛을 내. 채칼에 쓱쓱 썰어 담근 배추김치보다 식칼로 착착 썰어 만든 김치가 더 시원하고 맛이 있다. 물찬 고등어처럼 날렵하게 빠진 쌍둥이 칼보다 겉은 투박해 보여도 날카롭고 썰리는 면이 한결같아서 요리할 때마다 신이 나. 어제는 양배추 김치를 담갔어. 무쇠 식칼로 양배추를 뚜걱뚜걱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어. 돌절구에 콩콩콩 찌운 물고추와 마늘, 생강과 고춧가루, 액젓과 파를 골고루 섞었지. 되직하게 쓴 찹쌀죽으로 양념을 섞고 절인 양배추를 씻어 건져서 설렁설렁 섞어줬다. 맛을 보니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았지. 식구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 했어. 역시 우리 집 김치가 최고야. 찢고 써는 게 기본인 우리나라의 반찬에서 절구와 칼은 마법의 요리도구 같아. 내가 살림하는 것에 특히 주방에서 재미가 들린 것도 이 두 가지 때문이야. 새 것이 있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아깝다. 내가 버렸던 옛 살림 도구들을
다시 찾아올 수만 있다면 닦고 또 닦아가며 보물처럼 쓰고 싶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인가 봐. 할머니는 돌절구와 식칼을 통해 내게 요리하는 재미를 유산으로 물려주신 듯하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꿈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시간 단위로 짜여져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라고 해.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간절함이 없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지. 별똥별이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똥별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꿈은 간절해야 한다는 거야. 어릴 적 나는 그것도 모르고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실망하곤 했어. 별똥별은 내가 미처 소원을 말하기도 전에 떨어졌거든. 언젠가는 꼭 별똥별이 떨어지기 전에 소원을 말해야지 생각했지. 맛있는 것 많이 먹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놀리는 그놈에게 벌을 주세요. 돈이 많아서 공책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소원은 매번 달랐어. 절실함이 부족했던 탓이었을 거야.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절실해야 해. 예를 들면 누군가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내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꾸 바라보게 되면 꿈은 꼭 이루어진다고 나는 확신해. 거창한 꿈이 아니라 아주 작은 꿈일지라도. 어느 누군가는 꿈이 뭐냐고 묻는 말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지. 꼭 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맞아.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그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어. 행복하려고 안달하다 보면 행복이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작은 꿈이라도 이뤄본 사람은 알 거야.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러워지고 자신감이 붙는지를. 그래서 꿈을 한번 이뤄본 사람은 또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지.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야. 3년 전 친구 3명이 모여서 꿈을 이루는 지도를 만들었어. 일본의 작가가 쓴 보물지도라는 책을 읽고 난 뒤였지. 너도 기억날 거야. 코르크보드의 논픽션 작가 되기 첫 책 출판이라는 제목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TV 앞에 세워놓았던 거. 그 보드판을 거실 TV 옆에 세워놓았더니 내게 잠시도 한눈 팔 시간을 안 주더라. TV를 볼 때는 물론이고 청소를 할 때도 화분에 물을 주러 지나갈 때도 책을 보고 있을 때도 늘 나를 따라왔지. 보고 싶지 않아도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이루지 못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정도였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기적처럼 3사람 모두 다 꿈을 이루어줬어. 나는 40, 시간은 갈수록 내 편이다를 출판했고 한 친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또 다른 친구는 건강을 되찾고 노인을 위한 요양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도 과연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했는데 어느 날 기적처럼 다 이루어진 거야. 우리도 정말 놀랐어. 전문가들은 말하지.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스마트해야 한다고.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시간 단위로 짜여져야 하는 것.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짰던 계획도 이런 조건에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 꿈을 이루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써보고 그것을 뇌가 알아차리도록 매일 바라보고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것. 그게 꿈이라는 목적지로 나를 데리고 가는 내비게이션이야. 꿈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야. 흔히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말은 어쩌면 틀린 말인지도 몰라. 꿈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 이룬 게 아니라 꾸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하늘에 가 닿기를 온몸으로 갈망하는 나무들처럼 마음을 다해 갈구해봐. 별똥별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절실하게. 꿈을 이루는 방법. 1. 꿈의 제목을 쓴다. 2. 구체적인 행동 목표와 기한을 적는다. 3. 휴대전화나 PC 바탕화면, 수첩, 지갑에 넣고 자주 들여다본다. 4. 집의 화장실이나 책상, 거울 앞에 붙여둔다. 5. 만나는 사람마다 꿈을 얘기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